자,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오늘이 그 수능 하루 전 예비 소집 2부네요, 오늘이. 수능 2부. 네. 네. 와, 그 2부가 저는 2부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 이브닝이 아니라 네. 2부,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오늘이 제일 긴장되는 날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또 수능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좀 떨릴 텐데 내일 되면은 오히려 어차피 끝났다. 손 놓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이 제일 긴장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처럼 뭐 많이 생각이 되실 텐데 물론 네. 중요할 수 있는데 끝은 아닙니다. 또 뭐 별거 아닌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능 잘 봤어요, 우리 이조 씨는? 아니 그냥 뭐 그냥 그냥. 저냥. 저는 뭐 평소 실력보다 오히려 좀 잘 나오는 케이스인데. 그래요? 네, 부담 없이 보세요. 네. 네, 그게 제일 낫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전해드리고 박병창 이사님 시간 후에 코인 이야기 좀 하는군요. 자,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좀 코인 시장에 뭐 올라가지 않고 있는 저는 그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능이 중요한 날은 맞는데 네, 잘 봤다고 인생이 편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봤다고 크게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인생 망하는 것도 못 아니더라고요. 봐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다. 네, 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하루하루까지 갑니까? 네. 이 시간 그 시청자분들 만나는 시간만 좋고. 아하. 아유, 계속 24시간 방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네. 좋겠어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 뭐 별로 안 좋았어요? 미국 시장? 그냥 전향. 그냥 전향했어요. 네, 그냥 전향. 뭐 셧다운 해제됐다 그래가지고 선반영, 호재 선반영 그런 정도. 네. 다우존스 1.1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8% 하락했고 S&P 500은 0.2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약보합, S&P는 강보합, 다우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대충 그 AI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AI 관련한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이게 폭락을 하지 않은 거는 그 매도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좀 유입이 된 걸로 해석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통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우존스는 1.18% 상승하는 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8% 하락했는데요. 그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장면 생각나더라고요. 그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하고 젠순왕 CEO하고 같이 있다가 여기 우리 대주주라고 네. 소프트뱅크한테 네. 그러고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왜 파셨죠? 그래 좀 놀렸거든요, 젠순왕이. 네. 그때 한 절반 정도 팔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네. 아하. 근데 이번에는 엔비디아를 다 팔았는데 네. 이게 그 뭘까? 음.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월마트, 비자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았대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저 얘기 나와요. AI 버블론 얘기 나오면서 그 GPU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이클 버리. 네. 감가상각. 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실적이 부풀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반도체나 AI 칩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여기 꼭 뭐 오래돼서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네.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요? 안 그래? 또 약 생각한 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는 전 세대 CPU하고 그러니까 최신 CPU가 있고 전 세대 CPU가 있으면은 무조건 최신 CPU가 좋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A100 같은 경우가 전력을 400W를 쓰는데 네. B200 같은 경우가 성능은 훨씬 좋긴 좋거든요. 근데 그게 한 1400 정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병렬형 연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가 큰 게 있으면 좋은 거는 맞는데 네. 네.
작고 효율적인 게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GPU를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해서 쓰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연결해서 쓰냐. 그러니까 천재가 있으면 A 천재가 있고 B 천재가 있으면 B 천재가 더 뛰어나다 그러면 B 천재가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손 빠른 사람 꼭 필요해요. 근데 손 빠른 사람 GPU들은 네. 이거 손 빠른 애들 여럿이 잘 연결시켜 놓는 것도 네. 잘 쓸 수 있거든요. 엄청 손 빠른 애 하나보다 그냥 손 빠른 애 한 3명 정도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예. 근데 걔네가 내놓은 결과물을 잘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려 그러면 다 문제지 잘 나눠주고 네. 걔네 풀면 다시 그 답안지 잘 걷어오고 그래요. 이게 손 빠른 애 하나 있으면 얘 것만 받으면 되니까 네. 좀 더 클러스터링이 좀 쉬운데 단순하진 않구나. 예, 그래가지고 조금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마이클 네. 버리는 저는 요즘에는 별로 그닥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 사람 옛날 빅쇼 마친 이후에 꼭 주가만 오르면 나와가지고 맞아요. 한마디씩 하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밑에서 올라갈 때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네. 보통 이제는 이름을 팔고 사나 약간 그분 같아요. 그 군드라흐, 채권왕 군드라흐. 이분도 항상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나와서 이제 닥터 둠으로. 예.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맞으면 마크 파버 내가 이런 했지 사람들. 뭐 이거 하고 안 틀리면 근데 그냥 또 이게 네. 장기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군드라흐도 어디 가서 뭐 하시나 이런. 그럼 조용히 살다가 또 올라가면 또 나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글로벌하게 강연 다니고 아, 강연 뭐 수익 한 1억씩 갈 때마다 받고 네, 명성이 실력을 앞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쳐다봐요? 왜 맞잖아. 아니 뭐 실력도 뛰어나시고 명성도 뛰어나신 것 같아서 네, 일치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자,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그 일본 얘기를 좀 해보려 그러는데요. 일본 얘기를 하려 그러는 게 뭐 이 뉴스기도 하고 네. 환율에도 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 싶은 것도 있습니다. 다카치 사나이 총리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에 중의원 선거에서 중의원 그 국회죠, 국회. 네. 국회에서 대만이 좀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서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존립 위기 상태라는 거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나 지역이 공격을 받아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존립 위기의 사태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먼저 어딘가를 공격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위대를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이 되면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에 유사시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은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한 거예요. 이거는 역대 일본 총리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랬더니 중국 외교관,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외교관이 이렇게 SNS로 흘렸습니다. 멋대로 들이닥친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 중국 영사입니다. 와, 그래,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나?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요. 상대국의 그 총리인데. 네. 총리인데. 목 베어버린다고. 예, 그리고서 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지 일본이 끼어들 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거 좀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서 일본에서 진짜 당연히 반발을 하죠. 이거 속된 말로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가 네. 우리 대통령 모가지 날려버리겠다고 막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중국 외교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위험한 발언 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비난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일단 그 쉐젠 총영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참 전랑 외교라 그래가지고 네. 막 그러니까 중국이 말 함부로 하던 시절이 꽤 있었거든요. 네. 무슨 뭐 불바다를 만든다는 운동, 그러니까 불바다는 북한이구나.
뭐 발바닥에 붙은 껌딱지는 뭐 밟아줘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한참 하고 다닐 때 있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 막 2021년에 올렸었고 그리고 나치 독일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거다. 그러다가 뭐 이스라엘 대사하고도 싸우고 뭐 이랬던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나이 총리에다가 뭐까지 날리겠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 중국과 일본의 이 말싸움에 대해서 예, 트럼프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방송 진행자가 예? 솔직히 뭐 중국은 우리 친구는 아니지 않냐라고 네. 해서 좀 유도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도 우리 친구는 아니지 않나?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동맹국은 뭐야 그럼? 중국은 미국을 좀 많이 이용하긴 했는데 중국보다 동맹국이 우리를 무역에서 더 이용을 했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적절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시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협상에 얼추 이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유예지만 여기서 건드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동맹국은 다 끝났고 이런 인식일까요? 아니요, 그냥 본심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본심이에요. 복잡한 거 없어요? 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사나이 총리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한국입니다. 네. 이제 그 독도의 날, 일본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일본 네. 독도의 날이 있는데 언제예요 그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그날 그 13년 연속 차관급이 갔습니다. 근데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할 때 사나이 총리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 뭐 눈치 볼 거 있나? 차관급 아니라 장관급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질문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번에 또 중의원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서 그러면 장관급 보낼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적절히 대응하겠다. 장관급 보내겠다는 얘기는 또 안 하면서 네. 거기다 덧붙였던 얘기가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다양한 현안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 정상의 리더십으로 잘 관리해 가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입장이 변한 건 아니에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진짜 실질적인 액션 네. 그 장관급으로 올려서 보낸다라는 건 액션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3월 한 20일쯤 되는 모양이네요. 네. 일본의 그 날이. 네, 네. 자, 하여튼 우리와도 지금까지는 뭐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우리까지 완전히 이제 적으로 돌려 세우는 일본의 선택이 나올지 예,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말씀 더 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확실히 좀 자본시장 쪽 주가 오르는 것에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제를 좀 만들어 달라.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장기 투자에 유인이 없다. 네. 집도 장기 보유를 하면은 그렇죠. 뭐 깎아주는 게 있는데 네. 주식은 왜 오래 들고 있는다고 깎아주는 게 없냐.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라 그러면은 부동산에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거기서 장기 투자 관련한 혜택을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럼 장기로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주주가 그 대주주죠. 대주주와 안 파니까. 경영을 같이 하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팔잖아요. 나중에 물려주고. 네. 그래서 걔는 빼고 그 사람들은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이게 경영권 가지고 있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거기는 굳이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 사람들 빼고 하자. 뭐 이런 얘기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되게 오랫동안 나왔던 민원이거든요. 주식에도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야 맨날 그 단기 틱틱이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네. 장기적으로 배당 받으면서 가지고 있다 세제 혜택까지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도 좀 확대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성인 것 같고 꼭 관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윤철 장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기 투자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좀 부족하다. 좀 강화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라고 구윤철 부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좀 제발 이번에는 네. 드립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 그 얘기가 나왔던 얘기 그게 그 경제성장 전략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던 자리예요. 네.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 방향을 보고한 자리였는데 같이 보시면은 그 4대 전략 방향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거시경제, 성장동력, 양극화, 지속가능. 근데 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게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하겠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한다고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퇴직연금의 80% 이상은 지금 그냥 예금에 그렇죠.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예요. 한 400조 원 넘는 한 430조 되는 돈의 연환산 수익률이 2%인데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금화를 해서 투자를 하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네. 아니 그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을 그렇게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면 어떡하냐. 국민연금은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기금을 운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DC형으로 해서 하시면 네. 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 놓는 게 전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2% 이자 받고서 그냥 하는 것보다 그냥 그러면은 이게 일단 그 개인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거고 네. 은행 이자 넣어놓는 것보다는 뭐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익률이 전문적으로 기금 운용하는 게 예금 이자는 넘어간다라는 거는 네. 물론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따박따박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은행이자 이상 나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역사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금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항상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주식 투자하는 거 위험하지 않냐 이게 많이 걸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걸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퇴직연금 기금화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400조 원, 430조 원 되는 퇴직연금의 일부가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그게 또 상당한 수급상에 영향을 줍니다. 네. 43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하는 전액이 200조입니다. 한 20% 정도 네. 조금 안 되게 들어오거든요. 17% 정도 들어오는데 네. 이게 뭐 퇴직연금도 이거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몰빵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약간 분산 투자하면서 해외 자산도 좀 사고 국내 주식도 하고 막 그래야 네. 돼. 채권도 사고 막 그래야 될 건데 그 중에 일부가 들어오더라도 430조 중에 일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연금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한 17% 정도 들어온다 그래도 430에 17%면은 대충 한 40조 한 50조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내 주식 수급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슈라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우리는 주식을 팔 때 양도세가 없잖아요. 수익이 낮다고 해서 네.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오래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종합소득과세에서 조금 혜택을 장기 준다든지, 보유 시? 예, 뭐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하셨던 그 세금은 없지만 그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에 세금 배당에 대해서? 예, 있죠. 배당도 있고 배당도 있고 수익금에 대한 뭐 2천만 원 이상이면은 그 저기 종합소득과세로 종합소득과세. 로 들어간다던가. 그런 주식해서 2천만 원 넘게 남으면 그 세금 냈어요? 세금 내죠. 아 나는 2천만 원이 안 남았나 보구나. 아 그래요? 것들. 네. 2천 남는 거는 여기 저 증권 뭐 이런 데서 다 계산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거를 세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년 5월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하면 나중에 안 하면 잡아. 나중에 근데 잘 모르겠어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어.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 그래요? 양도 차익은 지금 검색해 본 걸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네. 이거 모르겠어요. 어. 예,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준다는 건가? 예를 들면 뭐 배당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는 거야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여튼 세제 혜택을 장기 보유 시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자 이런 이제 얘기들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소득
대한 부분들은 그 정프로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몰라 이조 기자 얘기는 그 저거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좀 잘못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환율이 1,470원 거의 다 도달했어요. 다 올라갔어요. 너무 위험하네. 보시면은 와 이게 1,460원에 1,460원 거의 80전까지 갔거든요. 이게 제가 2000 말씀을 잘못 드린 거를 다시 한번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잘못 알았네요라고 말씀드리고 지나갈 거가 좀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양도세가 사실상 없는, 그러니까 이익이 나더라도 거기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금이 없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고. 네네네. 그 말고 이제 아마 장기 보유시 그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아마 고민하는 거가 아닌가. 네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맞는 것 같네요. 네. 자, 그건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에서 좀 더 이어서 해주신다면요. 예, 환율이 거의 1,460원 80전이니까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장중 고가가 1,467.5원. 그러니까 1,470원 근처까지 막 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오르냐에 대한 걱정들이 좀 되게 많은데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미국 셧다운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달러가 좀 강세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 10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일본화 엔화 프록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엔화가 지금 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다는 표현 그냥 쓸게요. 네. 환율이 올랐어요. 달러화, 원화 같은 경우도 4.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화하고 원화가 굉장히 약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엔화가 약한 거는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뭐 지금 양적 완화 엄청 더 세게 하겠다. 뭐 부양책 훨씬 쓰겠다. 이런 식의 그 아베의 세계 화살 같은 정책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엔화가 지금 되게 약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거기에 프록시로 같이 약해지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보통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로 오르면 환율이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매수로 어제 주가가 오르는데도 환율이 안 떨어져요.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를 또 어제 뭐 외환 딜러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밤에 또 미국으로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외국인 매수하는 것만큼 서학개미들도 달러 그저 미국 주식 매수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라는 현상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기업들이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잘 안 바꾼다. 그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이유들로 좀 그쪽 무역대금 쪽이 달러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다. 네. 뭐 만약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면은 굳이 원화로 안 바꾸고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그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네네. 뭐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은 아닌데 네. 위기 상황이 아닌데 왜 이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좀 아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네. 조금 어렵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정도 환율이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야 비싸서 지금은 내가 미국 주식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이 돈 바꿔서는 내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 환율이라도 지금 미국 주식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고 네. 어쩌면 이 환율이 그렇게 고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1,470원이면 진짜 옛날 같으면 이거 외환위기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2008년 금융위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그런데도 하여튼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 또 그만큼 하기가 또 워낙 편해졌어요. 지금 네, 뭐 네. 앱 같은 데서 금방금방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나저나 우리 이주호 기자는 부럽습니다. 왜요? 저는 뭐 이렇게 뭐 하나 틀리면 그냥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난리인데. 저 잡아 먹혔어요 오늘. 아니야 지금 이미 잡아 먹혔어요. 지금 슈퍼챗도 들어왔어. 괜찮다고. 역시 이종. 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사람이 호감이어야 돼. 사람 자체가 호감이어야 됩니다. 그런 호감형인 분들이 뭐 몇 분 있죠. 뭐 유재석 씨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네. 뭘 해도 참 호감이잖아, 그죠? 네. 최현석 셰프도 좀 호감 아니에요? 호감 있죠. 뭘 요리해도 다 사람들이 좋게 보잖아요. 네, 최현석 셰프의 함박 스테이크 갖고 왔습니다. 네, 함박 스테이크는 최현석 셰프는 네. 호감이라기보다 네. 약간 비호감인 것 같은데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가요? 스타일인가? 그런가요? 몰라 나는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함박 스테이크는 하여튼 고기를 잘게 다져서 그 안에 육즙을 잘 담아두고 맛있는 소스로 네. 이렇게 이제 먹는 그런 건데 예전에 그 함박하면 진짜 꿈에 그러니까 무슨 있는 집. 특별한 그렇죠. 날만 먹는 거잖아요. 그 우리 예전에 경양식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엄마 한번 가자라고 해서 예끼 이놈아라는 소리를 몇 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생일이나 이럴 때쯤에 한번 갈 수 있었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이 함박 스테이크였었죠. 보통 이제 청소년들 그 무슨 남자 청소년들 수술하러 가는 날 돈가스 먹으러 가자 경양식집 갔다가 이제 섞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그 경양식집에서 제일 비싼 메뉴가 원래 돈가스가 좀 싸고 비우가스가 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함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함박 스테이크. 비우가스가 비프인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한자인 줄 알았어 나도. 비후? 그래서 뭐 함박도 햄버거인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저도요. 다 몰랐구나. 네. 자, 그 함박 스테이크 최현석의 함박 스테이크 갖고 나왔는데요. 180g 10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냉동 상태로 가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는데 네. 해동한 다음에 난 이 패키지가 팩 포장한 게 너무 좋은 게 네. 보통 이제 약간 뜯어서 전자레인지 돌리잖아요. 네. 이 안에 김 차서 빵 터지니까 요거는 뜯지 않고 그냥 넣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이제 증기를 살짝씩 배출하는 그런 포장을 해갖고 네.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왜 그 냉동만두 할 때 네. 항상 뜯어서 안에 물 살짝 붓고 이제 그쵸, 돌리잖아요. 그쵸. 그래야 안에가 촉촉해지니까. 이건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넣고 그냥 돌려버리면 그냥 안에가 촉촉한 상태에서 육즙 날아가지 않고 이게 쫙 햄박스하게 이제 맛있게 데워지는 거죠. 네. 그런 최현석 셰프의 함박 스테이크 총 10팩 그러니까 180g짜리 10팩이 가니까 요건 뭐 아마 한 팩에 2개인가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10g. 10팩. 1.8kg. 1.8kg이 39,800원. 39,800원. 요건 뭐 그러면 거의 이 함박 스테이크 요렇게 큰 거 이만한 게 20개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 입 깨물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20개가 39,800원이면 네. 어우. 떨어졌다. 하나에 2,000원 정도. 네. 하여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또 그렇다고 고기 같은 걸 막 수입산 쓴 게 아니고 네. 국내산 한우 한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국내산. 네. 네. 그래서 또 이게 함박 스테이크라고 그래서 막 소고기만 넣으면 사실 맛이 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비율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최현석 셰프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또 이 비법 소스까지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뭐 전자레인지로 돌리는 호텔급 퀄리티 함박 스테이크. 네,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그래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또 특히 이제 함박 스테이크는 이미 그렇게 막 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부드럽게 다 씹히니까. 네, 함박 스테이크 최현석 함박 스테이크 총 10팩으로 갑니다. 39,800원 한 팩당 4,000원 꼴입니다. 3,980원 꼴. 네. 자, 그렇게 맛있게 함박 스테이크 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3프로 핫딜에서 늘 항상 인기 있는 노트북 오늘은 코어 i5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삼성 제품 삼성 11세대 네. 테라급
테라급이라고 하면 하드디스크, 하드가 아니죠. SSD, 네. SSD 빠른 SSD로 1테라. 네, SSD 요즘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SSD는 지금 사야 제일 쌀 것 같습니다. 네, 램도 24기가, 램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화면이 15인치 풀 HD, 윈도우는 11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받아서 바로 쓰시면 네. 되는 거고, 요거 A급 리퍼 제품으로 안심 서비스는 15개월, 1년 3개월 동안 무상으로 AS 다 해드리는 거, 빠르고 넉넉하고 믿을 수 있는 삼성 노트북으로 오늘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가격이 59만 8천 원. 근데 보니까 이 정도의 그 반도체 가격 상승세면 나중에는 이 정도 가격으로는 노트북 사기 어려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팔 때 나중에 뭐 59만 8천 원인데요. 저 메모리랑 그 저장 장치는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옵션. 네, 근데 옵션이 더 비싸. 메모리 30만 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웃긴 상황이긴 한데 나중에 이게 그 옛날 노트북 사서 랜드만 빼갖고 팔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아, 맞아. 수도 있지 않을까. 요새 DDR4 되게 비싸잖아요. 예전엔 그 노트북 그냥 버릴 때 아유, 통으로 다 버리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랜드 빼고 버려. 랜드 빼고 그래야 돼. 디램 빼고 버리고. 네. 네. 그렇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핫딜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링크 따라가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진 이사님 빨리 또 모셔야 되니까요. 권순 팀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수능 잘 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슨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윌슨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